한국은행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가장 큰 목적은 집값 안정 기대입니다. 8월 26일부로 발표했어요. 이로써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유지되던 역대 최저 기준금리, 역대 최저인 0.5%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기서 0.25%를 올려서 0.75%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도 사실상 확정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지체하진 않겠다라는 거는 그리 머지않은 시일 내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주 높은 확률로 기준금리는 또 인상될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금리의 인상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예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금리 인상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4년간 상승했던 이 집값을 드디어 잡아줄 수 있을 것인지, 이 그래프의 방향을 이제는 좀 반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소식 들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거죠.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인상은 시작됐어요. 원래 0.5%로 쭉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금리가 인상된다 안 된다 얘기는 많았지만 사실 이미 한국은행 총재께서 예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 기사인데요.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때는 10월에 0.25%, 내년 1, 2월에 0.25%에서 0.25씩 두 번이면은 0.5죠. 0.5%를 올리겠다고 이미 예고를 하신 상태예요. 0.25%, 0.25% 두 번 올리겠다고 한 것 중에 첫 번째 0.25%를 10월이 아닌 8월에 빨리 올려버린 겁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를 좀 앞당긴 이유는 좀 빠르게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적 의식이 있었겠죠. 그리고 남은 한 차례가 더 있잖아요. 0.25%. 0.25%를 더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만간 0.25%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0.5%에서 유지되던 금리가 0.75%로 0.25% 올랐지만 한번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이제 1%, 기준금리 1%의 시대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릴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다시 내릴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까지 가는 건 좀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일단 기준금리가 1%까지는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올릴 거 이거까지 가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금리가 이렇게 인상된다면 이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즉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맞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당연히 S죠. 금리가 인상하는데 이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없어요.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의 하락 요인이 맞습니다. 자, 근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럼 금리가 인상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건가요?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금리 인상이 자산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된다고 했지 금리가 인상되면 반드시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오로지 금리로만 이 자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고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통화량의 증가나 화폐를 얼마나 찍어내느냐, 또 지금 하고 있는 공급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차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튼 그래프의 모양이 이랬어요. 아주 살짝 멈칫했던 적 몇 번을 제외하고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죠. 이 타이밍에 금리 인상을 딱 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이게 오로지 금리 때문에 이럴까요? 잘 보시면 이 그래프가 본격적으로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한 이때쯤부터예요. 이때 금리가 한 1.5 정도? 1.2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1.75까지 올라갔다가 이때부터 슝 떨어지죠. 0.5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리죠?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 금리에서 뭔가 지금 호들갑을 떠니까 이렇게 올라가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금리 인상은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0.5%죠. 여기가 1%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을 다 인상을 한다고 해도 기준금리는 1%까지
올라간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각보다 인상폭이 되게 작네. 이 인상폭이 좀 미비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누구라도 이걸 보시면은 그렇게 막 엄청난 변화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일단 지금 한국은행이 예고한 금리 인상의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예고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지만 금리는 사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많이 참고를 해요? 미국을 많이 참고를 하죠. 일단은 7월 29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테이퍼링 정도를 시작을 하고 금리 인상은 내년 말 정도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8월 5일날 미 연준 부의장이 23년 초나 돼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는 우린 금리를 올릴 생각이 별로 없다. 테이퍼링 정도는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전혀 올리지 않는데 우리가 금리를 2% 3%씩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어렵고 쉽고 이런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능은 하죠. 한국은행에서 올리면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거예요. 집값을 잡으려고 경제를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올릴 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굳이 미국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이렇게 대폭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기준금리의 상승이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서 받은 대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이 받은 대출의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대출은 안 올리고 주택담보대출만 금리를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자가 많이 증가하면 경제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국은행에서 뭔가 제스처는 많이 취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요거다 요거. 만약 이걸로 끝나게 된다면 이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너무나 미비한 인상폭이다. 근데 아무리 미비한 인상폭이든 뭐든 금리는 0.1%만 올라도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줘요. 아무리 조금 올라도 금리는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 인상과 자산 가격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이 안 돼요. 당연히 금리가 인상되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가능성이 증가한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뚱뚱해지는 건 아니지만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는 살이 찌는데 기여를 하죠. 다른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걸 상쇄시킬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음식 자체가 살찌는데 영향을 주는 건 맞잖아요. 금리 인상이 자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건 맞다. 이게 0.1%든 0.5%든 0.01%든 영향을 주긴 준다. 근데 영향을 아주 많이 줄 것 같진 않다. 지금 이 상승폭을 봤을 때는 많이 줄 것 같진 않다. 그래도 어쨌든 영향을 주긴 주는 거 아니냐. 주긴 주는데 정말 미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지금 주택은 예를 들어서 상가나 토지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들은 대출의 비중이 큽니다. 대출이 되게 많이 나와요. 70%, 8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것들을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돈 1억에다가 대출 4억 받아서 5억짜리 사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이런 것들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휘청휘청하죠. 아마 상가, 토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의미 있는 타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주로 궁금한 건 주택이죠. 주택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현 정부에서 대출을 굉장히 옥죄어 놨어요. 우리가 지금 주택을 살 때 LTV를 90%, 주택 가격이 10억이면 대출이 9억, 10억, 120억 이렇게 받지 않죠. 가끔 일본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LTV가 90%, 100%, 120%였습니다. 이러면 거품이 낄 수밖에 없죠. 내가 LTV가 100%라는 거는 내가 돈이 없는데 10억짜리 집을 내가 돈이 없는데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거품이죠 이거는. 120%? 그러니까 집값이 12억인데 대출을 12억을 해줘요. 12억 중에 10억은 집 사고 2억은 너 써.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의 도쿄를 팔아서 미국 전체를 산다고 하던 그 시절, 그 미친 듯한 버블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LTV 40%를 조정받아왔죠. 몇 년간.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 동안 거의 다 투기가열지구라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투기가열지구예요. 거의 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안양, 의왕, 수원, 동탄, 하남 이런 것들이 다 투기가열지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집값의 40%, 그것도 9억 이하일 때 40%고 9억이 넘어가면 40%도 안 나오죠, 대출이. 수도권은 대부분 투기가열지구였다. 투기가열지구가 아니면 웬만하면 조정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럼 50%까지 LTV가 나왔었죠. 이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이렇게 강했던
이 기간에 수많은 매수를 하신 분들은 대출 50% 받아서 산 거예요. 40%나. 9억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은 더 적고요. 대출 비율이.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 강남, 판교 이런 곳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출이 아예 없죠. 0%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강남이나 뭐 용산이나 뭐 성수동이나 이런 최상급지들은 별로 이 금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딱히 기본적으로 뭐 금리가 아주 많이 올라가면 집을 가지고 계신 집주인이 어떤 뭐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하는데 여기에 껴있는 대출 때문에 이자 갚기가 어려워져서 이 집을 강제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뭐 집값에 영향이 있죠. 지금 0.5%를 올리는 거로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로는 이렇게까지 유도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너무나 미비하다. 사실 대출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겠죠. 비규제 지역은 무려 70%까지 꾸준히 대출을 받아왔으니까 70%씩 끼고 대출 받으신 분들이 흔들흔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이 없어요. 분들이 집을 알아보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모든 곳은 다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경기도에서는 심지어 안성도 규제 지역이고요. 오른쪽이 가평, 뭐 양평 이런 곳들이 있죠. 광역시는 광역시는 대부분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심 있어 하시는 곳들은 비규제 지역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사실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이고 이런 곳들의 주택은 대출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에 비해서는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만약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되고 더 된다면 더 영향이 크겠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그다지 대출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고 15억을 초과하는 주택들은 사실상 영향이 없죠. 대출이 원래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 당국이 영끌이라는 걸 지금 불가능하게 어차피 해놨어요. 이 DSR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LTV라는 거는 집값의 몇 %까지, 집값의 40%까지, 집값의 5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라면 DSR은 내 소득의 몇 %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매달 원리금을 내야 돼요. 원금도 일부 매달 갚아야 되고 이자는 당연히 매달 내야 되고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인 원리금을 매달 내야 됩니다. 은행에다가. 보통 이거를 30년 계약을 하죠. 30년 동안 꼬박꼬박 원리금을 내면 빚을 다 갚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대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얼마를 빌렸으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30년 안에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라는 그 한계점이 있겠죠. 거기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소득이 적으면 너가 소득은 한 달에 100만 원인데 대출을 10억 해달라고 하면 못 해준다. 이거는 네 100만 원이라는 소득의 40%인 40만 원으로는 아무리 이걸 30년간 갚아봐야 절대 10억 원의 이자까지 붙은 비용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빌려준다. 이게 DSR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인 투기과열지구는 DSR이 40으로 묶여 있어요. 이분들은 만약에 월급이 400이신 분이 있으면 내 월급 중에 40%, 4, 46, 160만 원, 한 달에 160만 원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 월급 400을 다 빚을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60만 원만 활용해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끔 대출을 받은 거죠. 그만큼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400 받으시는 분은 매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나가는 돈이 최대 160이라는 거예요.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최대 160까지 내고 있었다. 원리금을.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면 이 원리금이 증가하겠죠. 이자가 늘어나니까 기본적으로. 대충 0.5%가 더 올라서 기준금리가 1%가 됐다. 변동금리는 같다고 할 때 이분이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은 160에서 175만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달 원래 내가 160만 원을 냈었는데 원리금으로 175만 원이 돼요. 여러분 월급이 400이신 분이에요. 근데 160만 원을 내다가 175가 됐어요. 이게 막 그렇게 엄청난 변화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급이 400인데 이 중에 300을 갖다가 빚을 갚고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게 350이 되면 이게 엄청나게 큰 압박이죠. 생활비가 반도 안 되게 주니까. 근데 월급이 400인데 160을 내는 거, 이거 물론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데 이 160이라는 부담과 175라는 부담이 엄청난 차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별로 그닥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는 아니에요. 정말 금리가 3% 4% 인상이 됐다. 그럼 이게 이제 175가 아니고 뭐 200, 뭐 220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상당히 큰 변화죠. 160에서 175?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 않나? 우리가 이미 DSR이라는 제도로 영끌을 할 수 없게끔, 이 사람이 무리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끔 해놨어요. 적어도 주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나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는 이런 규제에서 비교적 널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비규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뭐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니면 가지고 계신다면 걔는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LTV 규제, DSR 규제가 너무 지금 강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이 규제를 받으면서 주택을 매수하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아주 의미 있는 변화를 겪을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 0.5% 됐다고 해서 뭐 매도가 증가하고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금리가 오르면 조금이라도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쉽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집값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인들이, 그 근본 원인들이 있어요. 뭐 아무 이유 없이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들은 이제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기준 금리도 있지만 얘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집값이 하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현금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현금 가치가 하락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가격만 오르는 것뿐이다. 라는 말씀은 요즘 하락을 주장하시는 한 20-30% 빠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는 하세요. 빠진 다음에 결국 얘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긴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일단 현금 가치 하락이 끝나느냐, 현금 가치 하락은 계속돼요. 빠르게. 미 당국이 테이퍼링을 예고했기 때문에 자산 매입을 좀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좀 감소하면서, 증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른데 조금 적당한 속도로 바뀌면서 현금 가치의 하락 속도가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현금 가치는 하락합니다.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 거고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공급 억제 정책. 현금 가치 하락이 집값에 불을 질렀다면 그 불이 점점 잘 타게 활활 태워준 건 이 기름이다. 이 기름은 공급 억제 정책이다. 정부가 한 거죠. 양도세를 미친 듯이 올려서 집을 팔 수가 없게 만듭니다. 집을 팔 수가 없게 만들면 당연히 공급이 억제되죠. 재건축을 의도적으로 막아서 다시 공급을 억제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공급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전세 공급 차단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부채질 역할까지 했다. 현금 가치 하락으로 불이 붙었는데 공급 차단 정책으로 기름을 부었고 거기에 전세 공급을 차단하면서 부채질까지 했다. 여기에 이제 낮은 금리도 일조를 한 거고요. 이 사총사가 모여서 이런 놀라운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있을 변화는 얘만, 이 금리만 살짝 바뀌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대로 있죠. 지금 불도 그대로, 기름도 그대로, 부채도 그대로 있는데 지금 얘 하나로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불을 끌려면 거의 헬기 한 10대가 와서 소화액을 막 미친 듯이 뿌려야 간신히 얘네 색과 대항을 할 정도가 될 텐데,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폭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기로 뿌리는 게 아니라 뭐다? 화분에 물 주는 정도의 변화 정도다. 자, 지금 물 뿌린다, 소화기 뿌린다 얘기는 엄청 하지만 실제로 손으로 끄는 소화기 하나 정도를 가져왔다. 물론 이제 이 불을 일부 끌 수 있겠죠. 삼총사가 합세해서 빠르게 번져가는 불길의 속도를 약간 늦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이렇게까지 바꾸기에는 너무 어렵다. 요렇게 바꾸기도 쉽지 않다. 잘 먹히면.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 됐다는 것 자체로 매수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작동을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절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그래도 다르잖아요.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게 되느냐,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가격으로 가느냐는 여러분이 느껴보셔서 알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좀 멈추게라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폭락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정책을 쓰기도 쉽지 않고 이걸 좀 멈추게 하는 게 방법이긴 해. 폭락하려면요 경제 위기 같은 게 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태 큰 조정이 왔던 시기는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그리고 IMF 이렇게 두 번이 있습니다. 이 예외에는 크게 조정받은 적이 없죠. 우리나라 경제가 뭐 지금 폭망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경제는 굉장히 참 잘 되고 있어요. 사실 수출이 역대 최고라고 하죠. 이런 폭락의 기울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쉽지만 한국은행이 미친 척하고 금리를 뭐 10% 올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이 그래프를 똑바로 긋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게끔 천천히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정부는. 이거는 금리 0.5% 인상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얘보다 훨씬 높았던, 이 올려봤자 1%인데 얘보다 훨씬 높았던 2% 가까울 때도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빠르게. 왜냐면 이것도 저금리예요. 사실 이게 뭐 1.7%면 고금리입니까? 저금리죠. 계속 저금리의 시대입니다. 고금리의 시대는 안 올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높은 고금리 시대 이런 거는 앞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개발도상국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없다. 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계속 저금리 시대일 거예요. 계속. 이 금리를 대폭 바꾸긴 쉽지 않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전세를 제발 좀 공급해서 이 부채를 좀 치우고요. 이 기름을 이제 좀 그만 붓고 공급 억제 정책을 풀어서 기름을 좀 그만 붓고 요 상태로라도. 현금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하는 속도를 미국의 테이퍼링 시작하면 확실히 느려지게 해줄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얘랑
얘만 해결을 하면 1번은 절반 정도는 미국이 또 해줘요. 충분히 그래프의 기울기를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 살짝 조정해오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계속해서 외면하고 금리 인상 0.5%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이걸 보고 이 0.5%가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30%가 빠질 것이다? 30%가 빠지는 건 폭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20억짜리가 14억 되는 건데 이건 폭락이죠. 이 정도면. 0.5% 금리 인상 때문에 폭락한다고 요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영상만 올라왔다 하면 조회수도 폭발하고 많은 분들이 또 힐링을 하는, 희망을 또 얻어가는 걸 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떡상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도 폭락할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아마 이런 얘기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집값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겁니다. 원래 집값이 떨어져야, 주식도 떨어져야 고수들이 돈을 벌죠. 정말 저는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근데 아직까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고, 폭락할 거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영상 조회수도 2배, 3배, 5배, 10배 나오면 좋겠고, 여러분들께 힐링을 해드리고 찬사를 받고 싶지만 못하겠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거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럼 효과는 있을까? 효과는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만 돼도 그럼 효과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낮추기만 해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빠르니까, 속도가 너무 미친듯이 빠르니까. 효과는 있겠지만 충분하진 않다. 아무튼 효과는 있다. 특히 효과 있는 곳은 어디다? 이 비규제 지역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대출을 많이 끼고 살 수 있는 물건들. 지금 뭔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왕이면 규제가 좀 많이 걸려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금리 인상 시작됐고 집값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네요. 제가 다른 방송을 하시는 분들과 비교하면 얼굴도 없고 영상도 길고 무슨 공부하는 것 같고 지루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지루하지만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이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또 어떤 소식이 있으면 즉시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